예, 그리고 이제 한국형 전술 데이터 네트워크인 이제 링크K와 정찰 위성 등에 결합한 한국형 감시 정찰 정보 네트워크 KISR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아마 2026년, 2028년경에는 군사위성과 무인 중고도 정찰기 등을 중심으로 1차 완성이 될 겁니다. 또한 현무 등 전략 타격 미사일은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너무 급해서 밀리터리 덕후 밀떡님의 그 CG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허락을 미처 못 구하고 너무 급해서 약 28초간 사용하겠습니다. 예, 밀리터리 덕후 밀떡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실례를 했으면 연락을 주시면 이 동영상을 다시 편집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예, 이게 이제 중고도 고고도 무인 정찰기죠. 예, 그 이제 에이사 이제 레이더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이제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한 500km, 600km를 때릴 수 있는 이제 천령 미사일.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엮여서 이제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는 괴물과 같은 힘을 발휘하는 상태가 2028년이면은 대충 이제 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뚜벅뚜벅 가면 공군력은 이제 그 KF-21의 블록 1이 완성이 되는 2026년을 계기로 무섭게 강화되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국산 레이더 준비해서 달고 국산 전자전 장비 준비해서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사일 튀어나오게 되고 뭐 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드론들 저피탐 무인 편대기라고 하는 게 이제 전투기거든요. 무인 전투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전장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해주는 가오리. 그런 것과 같이 움직이는 유무인 통합작전 멈트가 이제 펼쳐지게 되죠. 예, 그쯤 되면은 이제 국방비만 우리가 세금 좀 많이 내서 또는 예산에서 더 많이 배정해서 국방비만 확실히 밀어주면은 굉장히 이제 훌륭한 이제 그 국방력이 강화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미국의 중국에 대한 노림수와 이런 한국의 군사력의 급속한 발전 이게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러시아를 조각내는 그러한 힘으로 러시아를 쪼개버리는 힘으로 작동을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잠시 이제 헬기 기동군사력 말씀을 드리면 이 헬기 기동군사력은 이번에 LAH의 완성을 계기로 엄청 강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카이가 해상 무인 감시 정찰 장기 채공 헬기 뭐 한 번 뜨면 한 6,000m, 5,000m 상공에서 15시간씩 채공할 수 있는 그런 헬기 또 유무인 듀얼 모드 조정 헬기 다시 말하자면 수리온인데 조종사가 타고서 조정해도 되고 조종사 없이 급하면 그냥 헬기만 띄워서 보낼 수도 있고 뭐 LAH인데 그렇게 될 수 있고 이런 거죠. 유무인 듀얼 모드. 지금 미국은 이제 이미 블랙호크를 가지고 유무인 듀얼 모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 육군과 중국 만주의 북부정구 육군은 이제 거의 죽었다 복창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계속 이렇게 뚜벅뚜벅 가면 돼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다 이 군부 브레인들 또 우리 군수산업체를 옥조에 있었던 그 족쇄가 다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무서운 속도로 내달릴 겁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언제쯤 전력화된다, 언제쯤 체계 개발이 끝난다 이런 발표를 앞으로 한 1년씩 당겨서 생각해도 괜찮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그 군사력, 우리의 자주국방에 굉장히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유럽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 체제의 구성국가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은 1대1 관계입니다.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정신이죠. 또한 유럽은 뭐 느슨하게 합동작전을 펴면 그뿐입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다. 중국처럼. 그러나 한반도 동아시아는 훨씬 더 살벌합니다. 미군과 타이트하게 연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군과 타이트하게 연동해야 되는 한국군이 그냥 미군 아래 체제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도감에서 보이듯 이렇게 휘황찬란한 풀세트 무기를 개발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위성과 같은 이 감시 정찰 정보 체계, 다시 말하자면 ISR, KISR을 스스로 갖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K 전술 데이터 네트워크를 스스로 갖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전투기, 함정, 잠수함, 탱크, 장갑차, 자주포, 전술 차량, 드론까지 이러한 독자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국은 독자적으로 하나의 자기 완결적인 체계를 갖춘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완결적 체계가 동시에 미군과 한 몸처럼 연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연동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K자주국방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의 일부, 미군 체제의 일부냐, 그 하위에 완전히 들어가 있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미군 체제와 동떨어져 있냐? 아니에요. 한 몸처럼 움직여요. 이게 뭐냐 이거지. 이런 두 얼굴을 가진 그런 국방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골아프죠. 이게 미군 체제의 일부기만 하면 한 번 도발해서 사고 쳤다가 미국이랑 손잡고서 형님하고 하면서 그냥 그 딜을 치면 끝나는데, 이게 미군이랑 같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열받으면 미군 손 떨어버리고 죽자고 자기 스스로 덤비니까 이건 따로 계산해야 되잖아. 계산서를 따로 끊어야 돼. 그런데 여기 또 일본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일본은 오히려 한국보다는 독자적인 능력이 부족할 거예요. 미군이 그걸 허락을 안 할 거야. 일본은 독자적 군사력이 부족할 거예요. 독자성이.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일본은 독자성이 부족할 겁니다. 일본은 링크 J 못 만들 겁니다. 못 만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비 강화에 대해서 일본의 군사력이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는 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할 거 없다. 오히려 우리가 환영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이것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슨 효과를 가지고 올 거냐. 이제 오늘의 결론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미국의 이제 그 전략 폭격기가 이제 한반도, 대한민국의 껌딱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2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력이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통합 체계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우주군이 온 겁니다. 게다가 이 호주가 이 통합 체계와 함께 움직일 뿐 아니라 일본이 미국의 통제 아래 슬그머니 여기에 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2, 그 다음에 호주와 일본 2, 그래서 2+2가 됩니다. 이 2+2 바깥에 외곽 동심원 1번에 타이완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외곽엔 동심원 2번에 동남아 국가들, 필리핀, 베트남, 더 확대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붙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한미를 핵심으로 한 2, 그 다음에 거기에 붙게 되는 호주와 일본, 그래서 2+2 모델이 성숙해 갈수록 중국은 꼼짝달싹을 못하게 됩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중국이 수그러듭니다. 왜냐? 비열한 깡패니까. 이미 혁명 세력이 아니에요. 혁명 세력이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뭐 수백조, 수십조를 외부에 빼돌렸습니까? 그냥 비열한 깡패입니다. 힘 앞에서는 깨갱합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10중 8구 러시아는 차기 지도부가 들어옵니다. 이 차기 지도부는 매일매일 중국의 형세가 비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비루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 좋습니다. 중국이 매일매일 불리한 처지로 몰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러시아 지도부가 어떤 길을 택할까요? 미국과 자유진영에 순응해서 합리적인 개혁, 자유화의 길을 갈까요? 아니면 중국과 손을 잡고 단발마적 옥쇄 발악을 할까요? 답은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보고 배팅하라 그러면 이거 옥쇄 단발로 안 간다. 자기 사는 길 찾아서 간다. 이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군국주의 체제는 러시아, 중국, 북한입니다. 사람이 사는 환경에서 제일 살벌한 건 북한이지만 그 힘과 내용에 있어서 제일 살벌한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2021년의 GDP는 대한민국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고 있으며 비록 지금은 그 실체가 까발려져 있지만 세계 2위로 인정받는 군사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석유가스로 자원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깡패 마피아 푸틴 일당이 한번 헤쳐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로 들어간 거는 전부 군수산업과 군사력으로 빼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러시아는 군국주의 체제입니다. 제일 강력한 군국주의 체제입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 군사력 보여주는 화면이거든요. 예, 저런 식의 굉장히 잔인한 그런 문화 풍토가 있는 군국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도 드러나냐? 러시아가 이때까지 저버리는 깡패짓을 보면 압니다. 이 과거 위성국가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침공을 하거나 공작을 해서 친러 분리주의 독립 세력을 만듭니다. 독립지역을. 지금 보이는 저 6개가 친러 분리주의 독립 진영입니다. 왼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에 이게 가르스람하게 조그맣게 있는 거, 이게 트랜스니스트리아입니다. 저게 뭐냐? 몰도바의 그 드니스트강 건너편에 있는 몰도바의 한 지역입니다. 저기는 전에 보셨지만 전 세계에서 아직도 유일하게 낫과 망치가 그려진 빨간 깃발을 쓰는 정말 북한스러운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저게 몰도바의 일부예요. 누구도 인정 안 해요. 근데 저기를 국가로 인정하고 러시아군이 무려 1,5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크리미아, 가운데 있는 저 네모 비슷하게 생긴 거. 저게 크리미아입니다. 2014년에 크리미아 집어먹고서 케르치 대교 나서 연결하고 크리미아는 합병을 해버렸죠. 크리미아는 세바스토폴이라는 흑해 지역에서 러시아가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가 있죠. 그 다음번이 저게 돈바스입니다. 예, 저기도 2014년에 집어먹은 다음에 요번에 합병을 했죠. 저기는 그 전까지 8,000명이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면 저기 흑해가에 조그만 거 하나 있잖아요. 저게 압카지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있는 게 뭐냐면은 사우스 오세티아입니다. 그럼 압카지아나 남오세티아는 둘 다 조지아의 일부입니다. 저건 2008년에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해서 만든 괴뢰국입니다. 그리고 저기에다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압카지아에는 4,000명 주둔시켰고 사우스 오세티아, 남오세티아에는 3,000명 주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괴뢰국 중에 괴뢰국인 아르메니아. 예. 아르메니아에 저기에 그 아르메니아를 시켜가지고 아제르바이잔 안에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지역을 친러 독립국가라고 부르게 해갖고 그걸 또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저런 짓을 해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러시아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와서 이 미국이 이끄는 자유진영에 순응하기 시작했다. 개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 저기 다 손 놔야 돼요. 다 손 놓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당연히 손 놓는 거고 트랜스니스트리아 손 놓게 되고요. 압카지아 손 놓고 사우스 오세티아 손 놓고 그 다음에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저거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어떤 종류의 딜을 맺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지아의 친러 정부도 자빠지게 될 거고 아르메니아의 친러 정부도 자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요. 저게. 그럼 이렇게 바깥쪽만 그런 일이 발생하냐? 아닙니다. 러시아가 안에서 금이 빠바바박 갑니다. 이게 그건데요. 이 러시아는 그 자체로 연방입니다. 그래서 이 연방인데 이 연방을 구성하는 걸 미국에서는 스테이트, 주라고 불리죠. 러시아에서는 그거를 페더럴 디스트릭트, 연방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연방지구가 러시아에는 그러니까 8개가 있습니다. 미국이 스테이트가 50개가 있나요? 예, 러시아에는 연방지구가 8개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위에 저쪽에 있는 게 뭐냐면 저게 이제 그
페테르부르크까지도 연결이 아마 거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저게 북서부 연방지구입니다. 저건 러시아의 본가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이 중앙연방지구. 저 안에 모스크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가 러시아 본가입니다. 그런데 저 3번 남부연방지구. 저게 이제 소치 같은 데가 있는 거거든요. 저거 성격이 좀 왔다 갔다 해요. 러시아 본가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도 여러 같이 살아요. 저게 그러니까 동코사기 살던 데라고요. 저기가. 그 다음에 4번은 북코카서스 연방지구인데 저기는 거의 회교도들 많고요. 이슬람들 많고요. 저기는 러시아인들과 좀 다르죠. 체첸도 저기 들어가 있죠. 다제스탄도 요번에 저기 그 폭력성 시위 일어났던데 동원에 반대해 갖고 다제스탄도 저기 들어가 있고 저기는 들썩들썩해요. 5번은 볼가 연방지구인데 저기도 반반이에요. 러시아 성향도 있고 저기 그 소수민족들도 많아요. 6번은 우랄 연방지구인데 저기는 소수민족들이 훨씬 많은 데인데 문제는 뭐냐? 저기서 주로 석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석유를 우랄 석유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기는 러시아가 손을 안 놓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우랄 연방지구도 소수민족들이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울컥질퍽 한다고요. 7번이 저게 이제 시베리아 연방지구입니다. 우리 시베리아는 8번은 시베리아라고 생각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저 가운데 있는 걸 시베리아라고 불러요. 시베리아 연방지구예요. 7번이. 8번이 극동 연방지구입니다. 그 7번, 8번쯤 되면 이거는 드석스석 한다고요. 인구도 많지 않고. 그래서 원심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정말로 쪼개지지는 않더라도 저게 무늬만 연방이지 사실상으로는 지방자치가 굉장히 강한 국가연합으로 뭐 7번, 6번, 7번, 8번, 4번 정도 심지어 나가서 3번도 심지어 나가서 5번도 볼가까지 들썩거리는. 그래서 진짜 러시아다운 러시아는 1, 2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북서부 연방지구랑 중앙연방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볼가나 남부연방지구까지 뭐 간신히 넣을 수 있으면 넣는 정도까지 해서 그러니까 1, 2, 3, 5번이 중심이 되고 근데 3, 5번도 들썩거릴 거라고요. 원심력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원심력이 작동을 해서 정말 러시아가 쪼개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앙정부가 굉장히 약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거다라고 내다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8번과 7번을 주워 먹겠다고 지금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계시죠. 그 지도자님의 이름이 바로 시진핑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정치평론가들이 중국이 7번, 8번, 특히 8번에 욕심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약화되면 8번을 주워 먹으려고 하고 있다. 참고로 중소 국경 문제는 다 8번. 지금 헤이룽장성에서 벌어졌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최대의 과제, 러시아의 최대의 행운은 무리 없이 평화롭게 잘 쪼개지는 겁니다. 저렇게 원심력이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들어서게 될 러시아의 새 지도부가 중국과 한 몸이 되어 옥쇄 발악을 하는 그러한 노선을 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은 미국이 이끄는 자유진영이 만든 세계 시스템에 적응해서 합리적인 개혁을 진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발악이냐 순응이냐 죽을 거냐 살 거냐 이게 앞으로 등장하게 될 러시아 지도부가 내려야 될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이 선택을 잘 내리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선택을 잘 내릴까? 중국과 결합하게 되면 그거는 옥쇄 발악에 이른다. 죽는 길이다. 그걸 지금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결국 뭐냐? 동아시아의 2+2 구조. 한미를 중심으로 해서 호주와 일본이 함께하는 그 구조를 급속하게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의 껌딱지처럼 제집 드나들듯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한 번씩 드나들 때마다 러시아 쪼개지는 소리가 공식적으로 쪼개지지 않더라도 원심력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 소리가 마치 이른 봄에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강물에서 얼음판이 쪼개지는 짜정짜정 하는 그러한 소리같이 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